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선거제도와 정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 특히 우리 헌법이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와 그리고 헌법 72조와 헌법 130조의 그런 국민투표에 대해서 알아봤죠. 사실은 국민투표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행헌법 개정 시에 헌법 개정 시 한번 1987년에 한번 시행을 해봤고요. 헌법 개정에는 반드시 국민 투표에 의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지만은 헌법 72조의 정책 국민 투표는 대통령이 국민 투표에 회부해야지만이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5년 이후로는 우리가 72조의 국민투표를 한 번도 시행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대의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의 가장 그런 기본적인 통치 형태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참여민주주의와 같이 1960년대 신좌파 학생들이 빈민층에 의한 적극적인 그런 정치 참여 기회의 확대, 사회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빈민층의 그런 적극적인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이런 개념으로 참여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나왔다가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단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참정권의 보장이라는 보장의 길을 열어야 된다는 그런 요소로 그런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오늘날 상당한 그런 비판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말이 국민의 그런 정치 참여에 의하여 통치 형태가 통치기관 중에서도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와 같은 국회의원과 같은 대의기관이 결정된다고는 하지만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국민이 그런 주권자로서의 그런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잠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은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무기속 위임 또는 자유이임 관계라고 했는데 현대 국가는 정당 국가라고 할 정도로 정당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국민 전체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야 된다고 규정하지만 정당 수뇌부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찬성 반대 이런 식의 그런 당론을 결정해 놓는다면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예전에 종로구에서 시민단체에 의해서 그런 의정활동 1위였던 그런 김홍신 의원과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 문제로 그런 건강보험 문제로 소속 정당과 소속 정당에 반대해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결국은 국회의원직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의 그런 고배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 1위인 국회의원도 또는 다른 국회의원들은 아예 공천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 하더라도 정당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정당의 명령에 따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뽑힌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하여 활동하느냐,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엘리트주의가 심화돼서 오히려 국민과 유리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되고 정치인을 혐오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치에 무관심하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또 한편으로는 나오면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런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적인 요소를 좀 광범위하게 좀 도입을 하자라는 그런 헌법 개정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뽑아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능력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국민 소환 제도를 좀 활용하고
특히 제정해야 될 법률 또는 개폐해야 될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은 국민들이 그런 특정 법률안도 만들고 법률 개정안도 만들어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관련된 그런 정치관계법들은 상당히 당리당략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를 좀 통제할 방법을 만들자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좀 폭넓게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라는 이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특히 대의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역시 선거 외에는 생각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무슨 추첨을 한다든지 또는 지명을 하는 것과 같은 제도도 있지만은 그런 추첨이나 지명은 우리가 누구나 보기에는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라는 것은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특정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우리가 선거제도라고 하고, 이런 선거제도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우리는 선거하러 간다 또는 선거권자 또는 투표권 이런 식의 그런 개념을 많이 혼재해서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본다면 선거는 그런 다수의 후보자 간에 한 사람을 뽑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데, 다수의 후보자 관해서 한 사람을 뽑는 거는 국민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는 그 지역구에서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그런 그 주민 전체가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A라는 사람한테 투표했어도 B라는 사람이 당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개인이 하는 투표 행위의 합성 행위의 결과로서 어떤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우리가 선거라고 하죠. 그래서 선거권과 투표권을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역시 선거는 개개인의 투표 행위가 본질이기 때문에 선거권 그렇다면은 개개인의 투표권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그런 특정 후보자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결정하는 행위를 우리가 투표라고 한다면 그런 투표의 결과로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선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의 자유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서 헌법 24조에서 규율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특정 후보를 선출하는 이런 선거의 기본 원리는 선거권과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 관련해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마치 선거권과 선거의 기본 원리가 다른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듯 하지만요. 선거의 기본 원리는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자유스럽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리고 국민인 이상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서 비밀리에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선거권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런 선거권에 의하여 선출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헌법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은 헌법 117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지방의회 구성을 헌법에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도 선거인 이상 이런 선거의 자유선거 원칙까지 5대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의 그런 5대 원칙, 자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와 같은 5대 원칙은 바로 선거권의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또 왜 원칙이라고 하냐 하면은 이거는 개개의 선거 투표권자가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객관적인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선거 원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선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보통선거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통선거는 사실은 그 제한선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재산이나 교양 또는 교육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지역 등의 그런 편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이상은 선거권을 가져야 된다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선거권자라는 측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선거에서 기탁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2,000만 원씩의 그런 기탁금을 너무 과도하게 부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헌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탁금이 없는 그런 후보자는 선거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인 지위 등 실질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됐던 사안은요, 90년대 말에 재외국민에 대해서 선거권을 주지 않는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 과거에는 이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고 그랬죠. 이 규정에 대해서 그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선거의 공정성이라든가 또한 그 선거 기술상의 어려움, 그다음에 조총련계 그런 국민 등에 의해서 선거 시행상의 문제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은 헌법재판소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197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그 1970년대 초반까지 그 재외국민에 대해서 그 선거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그런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교통수단이 그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전 지구가 지구촌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원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죠. 심지어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외국에서 영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은 여기에 되어 있는데 잠시 해외에 출장을 갔거나 아니면 유학을 갔거나 심지어는 외국의 대사나 공사도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지금 2008년도 지금 법 개정을 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요. 2008년도까지의 선거에서 그런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조차도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죠. 대한민국의 그런 국익을 위하여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선거권이 없었으니까요.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 공직선거법상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만 부재자 투표를 인정했고 국외에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헌법재판소는 그 1999년에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지 8년 만에 판례를 변경해서 이렇게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조항이 위헌이지만 당장 이를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조항을 위헌, 무효 그러면은
2007년도 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보궐선거라든가 지방의회 선거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신속하게 법을 개정하고 시행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그것이 힘들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이지만 당분간 이 조항을 적용하되 앞으로 법을 개정해라. 그래서 2008년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해라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재외국민에게는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그 조항이 위헌무효가 되기 때문에 선거를 더 이상 치를 수가 없고요.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정치적인 책임은 국회가 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재외국민의 그런 선거권을 널리 인정하는, 그래서 부재자 투표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등록이 없는 그런 그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소위 우편 투표 제도를 이용해서 또는 외국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의결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내용입니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그 당선자와 이해창 후보의 표차는 57만 표 정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와 이해창 후보도 역시 한 40여만 표 차였습니다. 즉 50만 표 안팎의 그런 근소한 차이를 보인 것이죠. 그런데 현재 그런 외국에 나가 있는 재외국민의 총수를 따져보니까 그런 성인으로서 한 200만 명 이상이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대한민국에 그 선거권이 없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영주한 사람들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과연 외국에 영주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주는 게 타당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1.5세로서 한국어를 전혀 하지도 못하고 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입법례를 본다 하더라도 독일이라든가 일반 여러 국가에서는 일정한 기간, 즉 선거일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를 국내에 거주해야지만이 선거권을 인정하는 그런 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국내의 정치 상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국외에 있는 사람과는 현저한 그런 시각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런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시각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국회에서 충분히 좀 논의가 돼서 원칙적으로는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더군다나 공무원들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하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재외국민이라고 해서 영주권자를 포함해서 장기간 외국에까지 가 있는 사람에게 다 선거권을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서 선거권을 인정할 것이냐 여부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해보고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보통선거 원칙을 제한하는 그런 사유로서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이런 자는 선거권이 없죠. 물론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강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례를 본다 하더라도 교도소에 있는 그런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죠. 그것이 특히 교도 행정의 그런 민주적인 그런 진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국가에서는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까지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듯합니다. 보통선거 원칙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2007년도에 나온 그런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의 그런 두 번째 원칙으로서 평등선거 원칙을 들 수 있는데, 이거는 평등선거 원칙은 차등선거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사실 보통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은 좀 구분하기가 힘들죠. 보통선거 원칙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을 때 전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은 모두 다 선거권을 달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여성과 흑인과 그다음에 다른 그런 피부를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갖고 특히 여성과 흑인들에게까지 선거권을 널리 인정을 하게 되고 재외국민에게까지 퍼지게 된 기본 원칙인데, 평등선거는 보통선거 원칙을 전제로 해서요. 보통선거 원칙을 전제로 해서 그런 선거권자의 투표 가치와 결과 가치가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되고, 선거에 있어서의 그런 참여가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면요. 한 사람당 한 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평등선거 원칙에서 투표 가치도 똑같고 결과 가치도 같아야 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에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투표를 했다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당선된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B라는 사람이 당선됐다면 나의 투표 가치는, 결과 가치는 0입니다. 제가 투표하나 마나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투표 가치는 나나 다른 사람이나 똑같은 한 표였는데 당선되는지 않은 사람에게 투표한 사람은 결과 가치가 제로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용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과 가치까지 평등한 것을 평등선거 원칙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학계의 견해이고, 보다 평등선거 원칙에 을 충실히 적용한다면요, 아예 정당별로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제 형식으로 비례대표제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A정당, B정당, C정당 중에서 A, B, C가 얻은 정당 득표율대로 50%, 30%, 20% 이렇게 얻었다면 그 득표율대로 배분한다면 투표 가치도 같고 결과 가치도 같겠죠. 그러나 지금 현행 선거법상 우리는 지금 원칙적으로 투표 가치가 같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평등선거의 원칙이 이루어지려면은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시골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만 명이 사는 그런 군 지역에서 한 사람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3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어떤 구에서도 국회의원이 한 사람 당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을 이렇게 나눴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10만 명당 국회의원 1명, 30만 명당 국회의원 1명, 그러면 3대1의 편차죠. 3대1 이상의 편차를 보인다면 이건 평등선거 원칙에 저촉이 된다라는 것이죠. 초창기에는 4대1의 편차까지 위헌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엔 3대1로, 그리고 앞으로는
2대1 이내로 줄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견해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인구는 계속 변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화 현상에 따라서 농촌에서 도시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선거구는 원칙적으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앙 중심에 집중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인구 비례대로 선거구를 획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편차는 용납을 하지만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는 2대1 이내의 편차까지는 용납이 되고 2대1이 넘으면은 위헌의 소지가 높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우리가 4대1은 위헌이라고 했다가 다시 줄여서 3대1까지 앞으로는 이제 2대1 이내로 그런 그 선거구의 그런 편차를 줄여야 될 것입니다. 평등 선거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 소속 후보자 간의 선거의 불평등 문제이지만 이거는 정당 국가 현상에서 예를 들어서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더 많은 그런 팜플렛과 또는 정당 차원에서의 지원 유세, 그다음에 정당 차원에서의 그런 지원금 이런 것들이 나오겠는 것 자체는 이 정당 국가 현상에서 정당 국가 그 현상에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 그래서 평등 선거 원칙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직접 선거라는 것은 간접 선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선거가 유권자에 의해서 중개인 없이 직접 행해져야 된다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이 직접 선거의 원칙이 제일 큰 문제가 됐었던 것은요.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245면의 그러니까 우리가 제 그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45개의 그런 그 선거구를 두어서 거기에서 가장 다수표를 얻은 상대적으로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했습니다. 상대 다수 득표 제도를 채택한 것이요. 그리고 나서 정당별로 예를 들어서 그 한나라당, 민주당, 뭐 창조한국당이니 자유선진당이니 이런 정당 명칭을 쭉 적어놓고 거기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누구냐 이런 그래서 그 정당이 얻은 표를 다 합산을 해서 그 얻은 표대로 비례적으로 54석의 그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한나라당이 제일 많은 의석을 가져갔었죠. 그 이전의 선거에서는 이렇게 1인 2표제가 아니라 1인 1표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구에서 A라는 후보에 대해서 그 투표를 했다면은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A라는 후보가 얻은 표수를 그가 소속한 정당표로 환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1표 시스템에서 나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A라는 후보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 후보를 선택을 했지만 정당에 있어서는 B 정당이 좋은데, 그러니까 B 다시 정당이 좋은데 왜 A 다시 정당으로 내 표를 가져가냐? 이거는 바로 직접 선거 원칙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1인 1표 하면서 A라는 그 지역구에서 선택한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선택했는데 그 표를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으로 환산하는 이러한 1인 1표 체계는 직접 선거 원칙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지금처럼 1인 2표 그래서 그러니까 18대 그 국회의원 선거처럼 245명은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하고 54명은 정당이 얻은 그 표에 비례해서 정당별로 배분을 하고 있죠. 이런 선거 시스템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그 현대 국가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위치를 봤을 때 비례대표 후보가 너무 많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후보가 너무 많고 비례대표 후보가 너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299명을 절반 정도로 해서 절반은 지역구에서 절반은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된다면 이런 선거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그런 인구도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밀 선거는 공개 선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누구에게 투표하는 것을 알 수 없게끔 만든 거죠. 만약에 투표를 하고 나서 그걸 핸드폰으로 찍었거나 또는 남한테 보여줬거나 그러면 그 투표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사표가 돼버리고 말죠. 자유선거는 헌법에 규율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것은 당연히 그런 선거의 원칙으로 전제된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선거 원칙이죠. 이제 이 자유선거에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강제선거인데, 예를 들어서 자유선거는 선거에 참여할지 안 할지, 내가 그러니까 투표를 할지 안 할지 이것도 자유스럽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 그런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 좀 정치 혐오 이런 것이 널리 퍼지면서 국민들이 선거날 선거를 안 가고 놀러 가거나 집에 있거나 정치에 무관심해지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금을 과하자. 그래서 그것은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실행을 했더니 90% 이상의 그런 선거에 참여율을 보였지만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에 참여했으면 이렇게 과태료나 벌금을 부여하는 식이 아니라 오히려 선거에 참여했으면은 이런 공원이라든가 또는 고궁의 그런 갈 수 있는 티켓을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선거의 참여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의 5대 원칙은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에서 아주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선거의 원칙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보통 선거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다른 원칙이 침해될 소지도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해외 부재자 투표를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직접 투표소를 설치해서 직접 개인이 투표를 하는 거는 이 선거의 5대 원칙이 맞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게 되면은, 더군다나 외국의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게 될 때는 그것은 그 표는 공개가 될 수도 있고 친구나 부모에 의해서 자유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충분히 논의가 돼야지 보통 선거 원칙만 선거의 5대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변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거의 그런 5대 원칙 외에 선거 유형으로 아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별로 다수득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런 상대다수 득표제도, 즉 상대방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었으면 그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54명의 54석만이 정당별로 얻은 득표수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선거제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례대표와 그런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사이의 그런 비율이 너무 국회의원이 너무 적다라는 점이 지적이 됐고요. 선거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아니고요. 기관이 아니면서 우리 헌법 제8조 헌법 총강에서 규율된 바로 단체가 정당이죠. 이런 정당은 누구나 정당 설립의 자유를 헌법 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면은 모든 국민이 자유스럽게 국가기관을 만들 수가 없죠.
성인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누구나 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1000명 이상의 그런 인원이 된다면 정당 설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등록을 할 수가 있죠. 이 정당은 사적인 결사입니다. 사적인 결사인데 정권을 획득하고자 노력하는 사적인 결사죠. 그런데 이 정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 수단이기 때문에 헌법에 특히 정당 설립의 자유와 함께 복수정당제를 규율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정당의 지원과 또 한편으로는 정당은 민주적인 그런 내부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헌법 제8조 사항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정당은 헌법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만이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당 특권 조항이라고도 합니다. 왜냐? 다른 단체와는 달리 정당은 헌법재판소만이 제소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정당이라서 해산시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정당의 활동은 합헌적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1950년대 말에 조봉암 씨, 소위 평화통일과 함께 근로민중의 그런 그 이익을 표방했었던 진보당이 이승만 정권에서는 해산이 되고 진보당의 당수는 사형 누명을 쓰고 처형이 됐습니다. 이것이 2000년 이후에는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국가에 의한 살인이었다. 그래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요. 이미 그 정당의 그 뿌리는 그 당시에 끊어졌었고 당사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정치살인이었죠. 사법살인이고요. 이런 폐해를 막으려면 8조 사항처럼 헌법재판소만이 해산할 수 있게끔, 그 당시에는 공보처 장관이 해산했거든요. 그래서 요건을 까다롭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현대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정당을 통해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정당을 통해서 대통령이 배출이 되고, 정당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선출이 됩니다. 무소속 후보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기가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기 만큼 어렵습니다. 미국의 선거에서도 보지만 수천억 달러의 선거 비용은 정당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걷어들여지고, 그리고 정당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이 사적인 결사체이기 때문에 사적인 결사체이기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아닌 셈이죠. 국가기관은 아니지만은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를 국가의사로 전환시키는데 매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특별히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국가를 정당 국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정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정당의 지위에 대해서는 헌법 기관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사적인 결사이지만은 중개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중개적 권력을 담당한다는 중개적 권력설을 취하는 그런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사적인 단체이죠. 이런 정당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위헌적인 그런 요소가 상당히 큰 내용이요. 정당은 누구나 설립할 수 있으면서 정당에 대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이 5개 이상의 그런 시도당을 두면서 각 시도당에 1,000인 이상의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정당은 해산되고 맙니다.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이 정당 등록제도는 사실은 군소정당을 막는 위헌적인 요소가 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군소정당 제도가 지역 정당을 배제하고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헌법은 분명히 법률 유보가 없이 모든 국민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당에 대해서 굳이 제한하려고 하는, 등록을 취소시키려고 하는 실익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기존의 정당에만 유리하지, 독일의 녹색당처럼 처음에 환경을 부르짖는 이런 소수의 사람으로 출발을 해서 그래도 오늘날 제3당으로까지 약진한 이런 군소정당, 그 녹색당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정당법 체계에 보면은 상당히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정당만 이합집산할 뿐이지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정책을 주장하는 군소정당이 그래도 나타나기 쉽게 등장하려면은 정당 등록제도라는 그런 요건을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정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머지 그런 정당의 그런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해서는 주로 헌법 8조 4항에 관한 해석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그런 상세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국회나 대통령을 하면서 좀 사이사이 설명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현재 정당에 대해서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소위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국가 의사로 전환시키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을 해서 국가 의사 형성에 영향을 끼치려면은 우선 정당의 당 내부가 민주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정당의 모든 의사 결정이 소수의 그런 엘리트에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에도 민주적인 조직을 갖춰야 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상 헌법 8조에서 정당법 규정을 좀 더 강화시켜서 정당 내부 민주주의를 진작시키는 그런 방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의 정치관계법과 같은 경우는 국민 발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정당법이나 국회법과 또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발목을 죄는 짓을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발안 제도를 도입한다면 긍정적인 그런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머지 그런 위헌정당 해산이라든가 하는 상세한 내용은요, 제가 헌법 재판소의 조직과 권한에서 위헌정당 해산의 그런 요건과 하는 것은 간략하게나마 지금 수업 시간에 안 한 내용은 그 강의록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